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네타출입니다. 지금 김한길이 천원 사고 신지혜 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진보거든요. 이 악마성을 가진 진보예요. 진보가 마지막에 이제 악마적이 된 건데 이거가 국힘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을 했던 것이 국힘이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편든 적이 없어요. 주로 반대를 해왔죠. 예를 들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반대해왔고, 탈원전도 반대해왔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친일파 드립도 국힘에서 주도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국힘은 이런 것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나서는 사람을 이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거 캠프에서 들여왔다. 이거는 국힘을 정의당 이중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중대도 아니에요. 이건 정의당 이중대예요. 신지혜 씨는 정의당에 있는 강성 꼴통 패미보다 더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걸 좀 더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보는 악마고 보수는 개꿈이다. 그리고 김한길의 국힘은 정의당 이중대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전선언 한반도 리스크 이 책을 광고 안내 드리면서 잘못 좀 안내를 해서 엉뚱한 대로 전화번호 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책을 보내드릴 방법이 없죠. 입금자 성함은 22일 날 오후 13시 34분에 19,000원 입금하셨습니다. 이땡영분. 그 다음에 김땡서분. 21일 날 오후 17시 46분에 입금하셨습니다. 19,000원입니다. 이분들은 문자로 본인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책을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돈만 먹고 저희가 부자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진보가 이게 썩었습니다. 이게 썩어간 역사가 있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3단계 한 130년에 걸쳐서 썩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진보란 용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과격한 급진 혁명 폭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꾼다. 이건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진보는 혁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기세를 떨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진보가 나왔을 땐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문맥이. 이 진보가 처음에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곳은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30, 40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이 배경은 뭐냐면, 배경은 남북전쟁 이후에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국가가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은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들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중에 이 철도가 놓이잖아요. 대륙 관통철도가 개통이 된 게 남북전쟁 중에 개통됩니다. 남북전쟁 중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산업혁명의 물길이 막 그냥 미국 전역을 흔드니까 미국 사회가 요동을 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통 이제 1896년에서 1916년을 잡습니다. 한 20년을, 이 진보 시대를.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865년에 끝난 남북전쟁 이후서부터 대개 한 1920년대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한 40-50년 동안 이어진 것이 미국의 진보 시대입니다. 이 진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즉 1920년대부터 그리고 1990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요. 그 다음에 89년에 이제 동독과 폴란드, 헝가리에서 민주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게 90년이 딱 그 중간에 있는 해인데,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 즉 미소 대립이 끝나기 전까지죠. 90년이면 이 70년 동안
이 진보는 정당이나 정치 진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과 노선을 뜻합니다. 어떨 때는 공화당의 정책이 진보적이고 어떨 때는 민주당의 정책이 진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이 사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원래 좀 그 수구 꼴통들이랑 결합해 있잖아요. 바이든 그 몇십 년 전에는 쿠클락스 클란의 간부였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친구라고 조사를 읊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영으로서의 진보는 이 70년 세월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까지는. 그러다가 1990년 이후 냉전이 끝나고 나서, 즉 미소 대립이 끝나고 나서 글로벌리스트의 우산 아래 진보 진영이 형성된 거예요. 이때 진보 진영이 한 짓은 뭐냐면 결국 전통적 가치, 미국과 서유럽의 전통적 가치를 공격하고 에너지 체계를 공격하고 탄소 종말론 떠들고요. 처음에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죠. 그런데 통계가 지구온난화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따뜻해진 게 사실인데 지구 전체로 보면 따뜻해졌다는 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 이게 지구온난화를 증명을 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좀 더 말을 바꿔서 기후변화라 그러죠. 아무튼 탄소 종말론이죠. 화석연료 떼가지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현대 문명과 서방 역사를 공격하고 탄소 종말론과 비판적 인종이론, 백인과 노예제도,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현대 문명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현대 문명의 운영 원리다. 이게 이제 CRT죠. 비판적 인종이론. 그 다음에 남녀 성구분 의미 없다고 공격하죠. 이게 무한젠더, 자유낙태. 그럼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 서방의 사회가 기강과 원칙이 파괴되기 때문에 국가 주권이 약화돼요. 그래 놓고 옆구리로는 중국을 키우죠. 글로벌리스트는.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담론에 월스트리트도 가세를 하죠. ESG, 환경, environment, E.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 그거는 저기 그 주로 무한젠더 자유낙태를 따뜻하게 보듬어 앉자. 이걸 사회적 책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diversity, 다양성, equity, 평등성, 그 다음에 포용성, inclusion. 그래서 DEI.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죠. 민노총 같은 사람들 경영이사 참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흐름이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어진 거는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들이 결국에 가서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과 서방 사회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천병 악마 역할을 하는 애들이구나 라는 실체가 언제 드러났냐?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놓고 나니까 이젠 더 적나라해졌죠. 이제는 막 극좌에다가 급진에다가 BLM 안티파, 민주당에다가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빅미디어, 빅머니, 빅텍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저 악마 내러티브를 띄우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시켰죠. 그 썩어버린 거예요. 악마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무슨 뭐 가지지 못한 사람, 혜택받지 못한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빅머니, CNN, NIT, 워싱턴 포스트 이런 빅미디어, 그 다음에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텍, 이게 다 결합해서 한 몸뚱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마성이.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악마로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서 악마가 된 거예요 진보가. 근데 참 슬픈 일이 1단계 진보가 우남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진보가. 1단계 진보 뭐냐? 정확히 표현하면 예를 들어 우남의 정신적 스승이자 평생 동지인 헐버트 같은 사람. 이 사람 진보적 인사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19세기 말로 딱 돌아가 보면 전형적인 진보적인 신심이 깊고 진보적인 선교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우리말을 야훼의 별칭으로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신교인 것 같은데 까고 나면은 고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간직해온 고대 유일신 사상에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야훼의 이름과 연결시켜야 된다. 무지하게 진보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언더우드랑 대판 싸웠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냐 마냐를 가지고. 언더우드는 보수였고. 이 1단계 진보가 우남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남의 스승이자 후견인이자 그 다음에 동지인 우드로 윌슨.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우드로 윌슨 당선됐을 때 1912년 11월 선거입니다.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워싱턴에 있는 큰 호텔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컨티넨탈 호텔,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볼룸 같은 데요. 전시장. 거기 이제 사람들 쫙 이제 그 미국의 범털들이 당선 축하 파티를 열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우드로 윌슨이 우남을 연설 기회를 준 거예요. 딱 마이크 잡고 우남에 뭐라고 부르짖었냐. 엄청 이거 정통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시점의 전통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거의 이단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서양에 기독교를 줬습니다. 예수를 줬습니다. 조선인이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할 겁니다. 잠깐만요. 유대인이 서양에 The Judea people gave the Occident. 그때는 웨스트라고 안 하고 Occident라고 했어요. 그 문장이 그렇게 나갑니다. The Judea people gave the Occident Jesus Christ. And we Korean people will convey Christianity to the East Asian peop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서양에 예수를 줬다. 이거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욱 끔찍한 얘기를 하죠. 그 뭐라 그러냐면 We Korean people have our own Paul too.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관점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다. His name is 손정도. 그런다고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늦깎이 기독교. 유생하다가. 이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일반적 사도랑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좀 광의의 의미에서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티즘 물론이고 이걸 폴라인 크리스티애니티라 그래요. 사도 바울 노선의 기독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과 대립했던 다른 노선의 기독교들이 있었어요. 나자린 같은 거. 이거 뭐냐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 말씀을 따르는데 율법을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생활 방식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풀어버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고린도인가 로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 꿈인 것 같은데 저는 교회는 안 가지만 가끔씩 성경을 읽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꿈을 꿨는데 저기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데 거기 뭐 뱀장어 요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 율법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댓글에서 신앙식 깊으신 분들 또 이해하시는 분들 좀 저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자, 저런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드로 윌슨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백오인 사건이 1심 판결대로 그냥 간 거예요. 뭐 무기징역 수두룩하고요. 저 체포돼서 들어가신 분 중에 고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되고요. 무기징역, 뭐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10년 다 그래요. 1심에서. 그런데 저때 일본이 미국 말을 들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드로 윌슨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백오인 사건 2심에서 한 서너 분 남겨놓고 다 풀려나와요. 그럼 백오인 사건 때 그때 그분들이 안 풀려나왔으면 그분들이 뭐 이상재 뭐 이런 급들의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안 풀어나왔으면 우리 독립운동의 반공 독립운동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볼셰비즘 판되는 거예요. 왜냐? 볼셰비즘 매력적이었거든요. 왜 매력적이냐? 공산주의 한 방으로 현대 문명의 최첨단에 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일제와 소련이 1918년에서부터 1920년까지 피 터지게 싸웠다고요. 만주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은 일제랑 싸우는 정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소련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는 정의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해주 그 교포들이 전부 볼셰비키로 된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특유의 반공 독립운동, 저게 한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저 다른 후진국, 다른 식민지에 보면 반공 독립운동이 한국처럼 주류를 이루지 못해요. 이 반공 독립운동이 주류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그 볼셰비즘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반 볼셰비즘 유혹도 아닙니다. 일제와 싸우는 볼셰비즘의 유혹입니다. 그걸 물리치고 반공 독립운동을 그 반공 독립운동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관계.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의무량으로 돕고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챙겨주는 입장이에요. 이중적이죠. 미국 일본 관계, 이중적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이 반공 독립운동을 확립시킨 거예요. 백오인 사건은 기독교 사람들 때려잡은 사건이거든요. 우드로 윌슨이 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 사람들하고 우남 이승만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어요. 1933년 우남이 하와이에서 스위스 갈 때 사용했던 여권이 사문서입니다. 미국 시민권 딴 적 없어요. 우남은. 사문서의 일종의 A4 용지에다가 대한민국 여권 1호라고 받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그 임시 대통령 리승만이라고 받고 자기가 자기 이름 써서 여권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이 되는 여권입니다라고 누가 사인해 줬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사인해 줬어요. 그때는 이제 루스벨트 때죠. 우드로 윌슨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 이제 1920년 정도까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2년, 12년 정도인가 16년을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을 해요. 쿨리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루스벨트가 들어오죠. 저게 루스벨트 정부일 겁니다. 그거 받은 게. 루스벨트가 1932년 선거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그 루스벨트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한테 저걸 받아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남은 우드로 윌슨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친구들이야,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안 따고 하와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남 무국적자였습니다. 1933년에서 1952년 사이에 만약에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안 됐더라면 민주당 정부와 우남 이승만의 커넥션은 약해졌겠죠. 저게 이제 1933년이 루스벨트 때거든요. 1952년이 이제 그 루스벨트 다음에 대통령인 저기 누구죠? 저기 우리 해리 트루만.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 20년 집권 시기예요. 민주당 20년 집권 시기가 저 시기인데 거기 커넥션 약해진다고요. 그럼 우남 이승만의 자리매김이 취약해졌을 거라고. 그럼 우남이 와서 여기 단독 정부 막 미국 그 국무부 빨갱이들랑 싸워가면서 단독 정부 밀어붙이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암살됐을 거예요. 저런 커넥션 없었으면 그냥 제거됐을 거예요. 미국 국무부에 그냥 빨갱이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때는. 알저 히스 같은 빨갱이. 근데 그럼 우드로 윌슨은 어떤 사람이냐? 진보 대통령이에요. 저 사람이. 저때 1912년 선거가 우드로 윌슨이 대운이 트인 선거인데 세 후보 다 진보예요. 공화당 후보도 진보. 공화당에서 뛰어나간 그 테오도르 루스벨트 전직 대통령. 그래서 진보당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당 이름도 진보야.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The Progressive Party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각각이 뭐 27%, 23% 이렇게 먹어갖고 망해버렸고, 우드로 윌슨이 한 5, 6% 먹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셋 중에 진짜 오리지널 진보가 우드로 윌슨이라고요. 그럼 1단계 진보를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드로 윌슨이. 1단계 진보가 우남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진보의 맥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남의 정당이 리버럴 파티 자유당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미국을 한번 돌아가 보죠. 아니 진보가 뭐였길래 대통령 후보 셋 다 진보를 표방하고, 심지어는 공화당 출신의 우리는 정말 보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진보당을 만들었어. 어떻게 당 이름이 진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사회가 격변합니다. 도시화, 여성 참정권 요구, 여성 피임에 관한 흐름. 여성 피임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여성의 성적 그 적극성이 늘어나고 성해방 비슷한 분위기가 간다는 소리예요, 저게. 노동, 농민, 그 다음에 농민이 이제 몰락해 가요. 그 소규모 농민들이. 당연히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트랙터 같은 걸 사지를 못하고 그러면 몰락하는 거죠. 저쪽은 트랙터 사가지고 농지 넓히고 있는데, 그리고 새 지식 익혀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농민 지식 수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영농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전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규모 넓히고 지식을 넓히는 그런 농장주들이 등장을 하고, 그냥 그냥 말에다가 뒤에 쟁김해서 끄는 사람들은 몰락해가고, 그런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미국에서. 그게 막 한 반세기 이상 계속 진행했다고요. 빈부차이, 전국적으로 빈부차이 막 벌어지고, 락커펠러 같은 부자. 그 다음에 저 우남 이승만이 1910년에 귀국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독립운동성 대중운동인 YMCA 운동을 하도록 도와준 워너메이커 같은 부자. 그게 순식간에 몇십 년 사이에 등장했거든요, 저 시기에. 독점적 대기업들 등장하고.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말하자면 그 유통업을 휩쓸어버린 사람이에요. 백화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백화점 제도를 만들고 정찰제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의 선구자가 이 시대에 누가 그거 딱 세팅을 했냐. 저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896년을 잡아요. 저 1896년이 윌리엄 브라이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 한 해입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3번을 나오는데 96년, 1900년, 1904년 3번 다 낙선했어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흔히 윌리엄 브라이언을 얘기할 때 승리한 패배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내놓은 정책들, 8시간 노동제. 저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상원의원 직접 선출. 저 사람이 내놓은 거예요. 지금 아마 캘리포니아가 주지사가 상원의원 임명할걸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상원의원 직접 선출하잖아요. 옛날에는 상원의원을 주지사가 뭐 임명하든가 뭐 주의회가 뽑든가 그래요. 상원의원은 간선이거나 임명제였어요. 연방 상원의원이. 그 상원은 직접 선출이 그 전통을 만들어낸 게 저 사람이에요. 누진소득세. 지금 우리 누진소득세 당연하게 보잖아요. 저 사람 주장이에요. 저 사람 저거 누진소득세 주장했을 때 정적들이 뭐라고 저 사람을 공격했냐면 저 빨갱이 새끼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 농민 기반 파퓰리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농민들이 망해갔단 말이에요. 중소농민들이 망해갔을 때 그 농민 기반 파퓰리즘을 했어요. 뭐라고? 이 사람 유명한 연설입니다. 저 연설이 어느 대목에 나오냐? 1896년 그때 36, 30대 말이에요. 30대 말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 민주당 그 코커스에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뽑는 코커스에서 저 연설한다면 너무 감격해서 코커스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금본위제를 선호하는 당신들 대도시 사람들,
당신들 한번 대도시를 불태워 보십시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시 대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나 농촌을 박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금은병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근본위제를 했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 근본위제를 해서 미국의 그 고질적인 경제 병목이 뭐냐면 이 화폐가 부족해서, 화폐 발행량이 부족해서 디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면서, 물가 하락이 일어나면서 경제를, 이 화폐 발행량하고 실제 그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하고는 적당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화폐 발행이 못 쫓아가니까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폭이 둔화돼요. 밀턴 프리드만,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죠. 시카고 학파를 만들고 이끄는 사람. 밀턴 프리드만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윌리엄 브라이언이 주장한 금은병행제, 그러니까 금본위, 은본위, 그래서 금과 은 사이에 그 비율을 딱 세팅해 버리는 거, 금은병행제를 그 당시에 했더라면,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기를, 그 물가 하락 압력,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미국 경제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우드로 윌슨이 1912년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미 브라이언은 이제 그 윌리엄 브라이언은 이미 원로죠. 이 원로로서 우드로 윌슨 당내 경선 및 당선을 지원했고요. 우드로 윌슨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을 하다가 이제 1916년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2년, 3년을 참전 안 하고 중립으로 남아있다가 17년에 참전하거든요. 그 참전에 반대해서 그만둡니다. 그 윌리엄 브라이언은 그 세계로의 진출에 반대하는 고립주의자였고요. 평화주의자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로서 아주 독실한 근본주의적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윌리엄 브라이언이, 이거는 제 완전히 소설성 추정입니다. 백오인 석방 누가 나서서 해줬겠냐. 업무로 보면 미 국무장관이에요. 그럼 그때 미 국무장관 누군데? 우드로 윌슨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누군데? 1913년 1월 말 초대 국무장관 누군데? 윌리엄 브라이언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석방의 숨은 공로자가 아마도 윌리엄 브라이언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걸 엮어가지고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얘기, 헐버트 얘기, 운암 얘기, 윌리엄 브라운 얘기, 우드로 윌슨 선거 승리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엮어서 한번 근사한 소설이나 영화를 누가 만드는 사람 없나.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그런 쪽엔 재주가 없어서. 예. 자, 미국의 진보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96년에서 1916년을 봅니다. 96년은 아까도 이유가 뭐냐면 윌리엄 브라이언, 진보 정치에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한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 해고요. 1916년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 해입니다. 즉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는 미국이 이제 세계적 슈퍼파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그 시대 이름이 따로 있어서 이 진보 시대라는 것을 1916년에 끝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진보 시대의 그런 그 얘기됐던 것들이 그 이후에 여성 참정권 1918년인가쯤 돼요. 저게 1920년 18년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다음에 저거 관철되거든요. 여성 투표권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연방제도, 또 금주, 프로히비션, 저게 1920년대죠. 금주, 그러니까 술 못 먹게 하고 못 팔게 하고 못 이동시키게 한 거. 저 금주가
진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진보가 말하자면 저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에요? 근엄한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에요? 금주는 술 먹지 마. 근엄한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진보랑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생산성 혁신, 경영 혁신이에요. 지금 저기 무슨 정의당 뭐 이런 애들이 생산성 혁신. 그러니까 저 진보 안에 테일러리즘,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테일러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쫙 흐르고 조립 라운에서 조립해서 생산성 올리는 거. 그게 들어가요, 진보 안에. 그러니까 첫 1단계 진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1단계 진보의 멘탈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의 멘탈이에요, 저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진보 시대랑 바로 맥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수 아니에요. 아니,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들을 뭐, 한 해에 뭐 30%, 소출의 30%씩 5년인가만 주면 땅을 갖잖아요. 근데 소장료가 한 해에 50%일 때예요, 그때가. 소장료보다 작은 거를 30%씩 국가에다가 내면, 5년을 내면 자기 땅이 돼요. 그래, 지주한테는 국가가 토지 공채를 줬지. 그런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토지 공채가 인플레 때문에 휴지가 됐죠. 그럼 국가가 토지 공채를 더 줬냐? 안 줬어요. 그 지주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지로 나앉은 거예요. 베트남 농지개혁이요? 미국이 그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 돈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밀어서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정부 돈 받아가지고 토지를 팔어, 농민한테. 명목상. 그 다음엔 어깨 딱 끼고, 야, 내가 너한테 넘긴 거, 그냥 넘긴 거 맞지? 그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아유, 저기 나리 땅이죠? 그지? 내 땅 맞지? 그럼 옛날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베트남 농지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콩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 지원을 했죠. 6.25에 비하면 뭐 정말 어마무시한 지원했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천문학적 지원하고도. 왕실 재산을 한꺼번에 몰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죠. 우남이 했죠. 그 진보의 프로그램 중에 중앙은행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Federal Reserve Board, 미국 연준, FRB가 미국 중앙은행 아니에요? 그 중앙은행 언제 만들어졌냐? 진보 대통령 중에 진보 3명의 진보 후보 중에 가장 진보스러웠던 우드로 윌슨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 프린스턴에 그 지도 교수가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이사회,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샌프란시스코 두목이었어요, 나중에. 참고로요, 샌프란시스코가 그 당시에 미국 서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FRB가 아마 지금도 서부 쪽은 샌프란시스코예요. 꼴 거예요. 그러니까 FRB가 그러니까 연방준비이사회가 미국에 지부가 몇 개 없어요. 각 대도시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한 5개밖에 없어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5개를 못 넘어요. 서너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서부 전체를 관할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이사회인데 거기 두목이 누구냐? 우드로 윌슨의 동지이자 동료 교수이자 우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어요. 요새는 이런 그 고유명사를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연식이 돼갑니다. 약간 서글픕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만들어진 순서 꼽으면 굉장히 빨라요. 우남 때 만들어진 한국은행이.